아침부터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뭐 자리가 거의 뭐 모세의 기적처럼 양쪽으로만 이렇게 계셔가지고 하여튼 저하고 지금 이제 오전에 2시간 하고요. 그다음에 식사하시고 오후에 2시간 이제 요 분쟁 사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같이 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은 분쟁 사례로 뽑았는데 사실은 몇 가지 간단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제가 먼저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실무 경험이 좀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계약팀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좀 베이직한 이론들까지도 같이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 수업에서도 뭐 많은 내용들을 아마 공부를 하고 뭐 분명히 가실 건데 실제로 뭐 제가 뭐 처음에 뭐 드리는 뭐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실무하고 조금 접하면서 그래도 케이스 위주로 아마 보시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뭐 소개나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주제로 잡았는 거는 저렇게 크게 4가지로 잡았고 시간이 조금 되면 이제 보충 사례까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는 오늘 이제 MOU 쪽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사례를 한번 보고 실제로 MOU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분쟁이 발생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녹음까지 한다고 해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강의하듯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사례를 한번 눈으로 제가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요거를. 자, 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뭐 국가는 제가 뭐 특정 국가를 이제 얘기한 건 아닌데 주로 사실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좀 신규로 진출을 하거나 좀 개도국 쪽에서 저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계약부서 쪽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갑자기 급하게 뭐 연락이 와가지고 뭐 MOU 하나 써야겠다. 이게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사실 뭐 좀 의뢰가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 문제인데 사례는 이런 거예요. 이제 자 국가는 A라고 하고요. 자 B하고 C가 어떠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MOU가 뭔지 그다음 MOU에서 뭐 주의할 점이 뭔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B하고 C가 MOU를 체결했는데 보통 MOU는 언제 씁니까? 언제 쓰세요? 분위기를 좀 아직까지 좀 아침이어가지고 좀 엄숙하긴 한데 MOU를 보통 언제 쓰세요? 보통 영업 쪽에서 아주 초기 단계에 씁니다.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ITB가 나오기 전에도 쓰고 아니면 ITB가 나와가지고 써요.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다 뭐 이러면은 보통 뭐 다 아시겠지만 현지에서 뭐 인력 동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업체를 구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특정 업체가 대부분 영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실제로 만약에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수주가 되면은 우리 쪽에 일정한 분야의 하도급 계약을 달라라는 식으로 요청이 오게 되고 MOU를 써요. 그리고 이때 MOU는 굉장히 급박하게 체결이 돼요. 보통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아프리카 같으면 추장 아들 뭐 이런 사람이죠. 이게 자기는 매일 높고 그게 그러면 가면 이제 금팔찌 이런 거 막 차고 와가지고 괜히 뭐 잘난 척 하다가 자기는 빨리 가야 된다. 이러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마음은 급하고 빨리 써야 되고 해서 뭔가를 씁니다. 근데 보통 쓸 때 내용은 되게 저런 내용으로 많이 써요. 만약에 B가 수주가 되면 그러니까 즉 본 계약을 체결을 하면 C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하도급 계약을 주겠다. 그리고 보통 이때 하도급 계약은 뭐 토목이라든지 가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보통 현지에서 상당한 숫자의 인력이 필요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신 분이 계시지만 그냥 진도는 나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MOU를 써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현지에서 어떠한 현지 업체하고 영업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MOU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때 MOU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다시피 우리가 수주를 하게 되면 너한테 일정한 하도급 계약을 주겠다. 저런 식으로 쓰고 보통 영어를 쓸 때도 굉장히 저렇게 간단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쓰겠지만 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시빌 엔지니어링 일에 대해 가지고 하도급 계약을 주겠다. 이렇게 줬어요. 자, 이렇게 주고 첫 번째는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 MOU의 바탕을 둬가지고 이제 견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견적을 받아요. 두 번째로서는 이 업체한테.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일이고 그럼 이 견적가를 반영을 해서 회사에서 입찰을 들어가시면서 이 견적가를 뭐 100% 다 반영을 하든 아니면 좀 심한 뭐 이 견적가를 넣었을 때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일부를 좀 조정을 하든 해서 하여튼 입찰에 들어갑니다. 수주를 했어요. 수주를 하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이제 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하니까 갑자기 C가 이제 본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는 이 견적가의 금액으로서는 계약 체결을 못하겠다. 나는 이 견적가보다 뭐 좀 많은 금액, 심지어는 여기 있는 이러한 견적서에 있는 견적 금액의 2배를 안 주면은 계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때 또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업주는 요 B하고도 공사를 실제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B한테는 공사를 시킵니다. 하라고 그래요. LOI나 뭐 그게 LOI 형태를 줘가지고 이미 착공 지시를 먼저 보내게 되고 그러면 B도 C한테 물론 C가 하는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C는 계약 초기 단계에 하는 뭐 가설이나 토목 쪽 일이 많기 때문에 C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계약이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LOI 정도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금액을 놓고 B하고 C 사이에서 계약 체결이 안 돼요. 근데 이미 C는 현장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 아주 이제 색깔이 아주 좀 다크 가신 분들이 현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꼼짝도 못해요. 이때부터는. 왜? 첫 번째는 이미 현장 자체를 점유를 했기 때문에 C 자체가 현장에서 철수를 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때 C 자체가 사실상 계약 자체는 분명히 이 MOU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다 LOI도 받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업체가 자신이 내는 견적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B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좀 겪어보신 경우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시겠는데 이거 좀 딴 사례긴 한데요. 어차피 지금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제로 제가 경험했는 사례에서 좀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에서 이거 그냥 중국을 할게요. 뭐 지도가 좀 안 좋지만 중국에서 저런 MOU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MOU가 체결이 한번 됐는 적이 있습니다. 체결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럼 체결이 돼가지고 사업주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C가 있었어요.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서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 B는 C한테 토목에 대해서 가지고 일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MOU를 체결하고 실제로 A하고 B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C가 현장은 이미 들어왔고 공사를 하러 근데 B가 C한테 계약을 하자라고 그러니까 C는 당초에 견적 금액에 실제로 한 거의 3배인가 4배 정도의 금액을 요청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B는 일단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 첫 번째, 현실적으로도 C가 이미 현장을 다 점유한 상태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C를 일단 현장에서 내보내는데. 그러면 공사 기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계약적으로도 C의 요구가 부당한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MOU는 계약만 체결되면 C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그럼 C가 과연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를 놓고 C를 현장에서 나가달라고 예를 들면 이쪽 편에 있는 법원에 가서 뭐 소송을 걸어도 C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나가는 거죠. 근데 C는 잘못한 게
과연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 사실 해결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습은 보통은 이제 B가 A한테 가가지고, 한국 기업들 고유의 스타일은 A한테 가서 좀 이른바 좀 때를 쓰죠. 얘가 속 썩이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너는 사업주니까 뭔가 좀 대책이 없냐 해가지고, 실제 요일은 어떤 식으로 이제 결말이 났냐면은, C가 처음에 한번 때를 썼는 거를 B가 A한테 가가지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뭐 돈을 좀 더 달라, 더 달라. 이게 C가 현재 문제다. 거기다가 또 이런 경우에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A하고 C 사이에 뭔가 좀 이른바 좀 릴레이션십이나 커넥션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B가 A한테 가가지고 C가 속썩이니까, 이게 너희 둘이 어차피 관계를 나는 대충 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해서 A가 돈을 좀 줬어요. 그래서 주고 해결을 했어요. 그러다가 C가 또 한 번 더 터뜨렸어요. 가다가 도저히 이 돈으로 공사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식의 협력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중국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일이 터진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었는 일인데, 이 시절 중국은 사실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처음에 B하고 C하고 계약을 해서 B가 돈을 주면 일단 C는 자기 이윤부터 다 챙겨버려요. 그게 무조건 챙기고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 C 사장님은 일단 자기 목은 딱 챙기고, 이게 포켓으로. 근데 지금은 어디가 이런 식의 문제가 제일 생길 수가 있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북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좀 아프리카 남쪽 같은 데는 아직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을 받으면은 본인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일단 버는 돈부터 일단 딱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처음에 C가 B한테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켰는 거는 A가 좀 지원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속을 썩였어요. C가 돈을 더 달라, 나 이런 식으로 도저히 공사 못하겠다 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 A가 나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A가 B를 아예 터미네이션을 했어요. 이거를 나가라. 이게 왜? 네가 이 업체를 관리를 못한 거다. 그래서 B도 C한테 터미네이션을 했고, 근데 했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C는 여전히 현장에서 안 나가요. 근데 B는 C를 몰아내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A가 C한테 나가라 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C를 내보냈고, C는 다시 B한테 너 터미네이션이 잘못됐다,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을 안 줬는데 왜 나한테 터미네이션이냐, 그래서 나는 부당하게 쫓겨났다, 공사를 못했다, 더하기 나는 공사를 못했으니까 공사를 못한 기간 동안에 이윤하고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달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그래서 소송을 해서 B는 어떻게 됐냐, 최종적으로 터미네이션 당해가지고 현장에서는 나가고, 그러면 사실 첫째는 돈도 일부를 못 벌게 되고, 그리고 사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이미 이 현장은 거의 아주 힘들어진 거기 때문에 적자도 많이 봤어요. 적자도 받고 더하기 C가 B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졌어요. 왜냐면 되게 못 이깁니다. 이게 대륙의 기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중국에 소송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를 예측을 못해요. 이게 누구나 이길 수 있는 소송이라도 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소송도 졌어요. 그래서 B는 C한테 또 한 몇십억도 배상을 해주고, 그러면 B는 도대체 저 MOU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계약도 망가지고 돈도 못 벌고 돈도 배상하고, 돈은 누가 다 벌었냐? 얘가 다 벌고 가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실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MOU 자체를 작성을 하고 이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를 잘못성으로 인해서 일이 꼬이게 되면은 사실 걷잡을 수 없도록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혹시 영업 쪽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이게 제가 물론 회사에 있다가 지금 나온 지 한 5년 정도 돼가지고 아직도 회사 영업 방식이 그런지는 조금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요렇게 좀 미리 MOU를 써야 되는 업체들, 특히 이 정도 내용까지 수주가 되면 주겠다라는 거는 대부분 사업주 쪽에서 뭔가가 옵니다. 이거를. 그게 없이 B가 뭐 하려고 여기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례를 봐도 이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뭐 내가 이 동네에서 뭐 사자고 기린이고 내가 다 장하고 있고 뭐 내가 세다라고 한들 B가 뭐 하려고 굳이 C하고 저렇게 강력한 내용의 MOU를 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쓰는 이유는 A가 뭔가 은근슬쩍 지시를 주거나 아니면은 C가 뭐 아예 뭐 A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또 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흔히 에이전트를 쓰죠. 에이전트란 사람이 이 사람 안 쓰면 안 된다. 이 조건을 해줘라. 라고 하고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갔는데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물론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저런 분들이 쓰는 영어도 물론 영어를 잘 하세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막 서로가 막 한쪽은 콩글리시를 쓰고 한쪽은 막 흰글리시를 쓰고 서로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막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내일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고 그럼 굉장히 급하게 일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 상태에서 본사에 전화 와가지고 이거 써야 된다. 밤에 연락 와가지고 뭐 밤에 깨가지고 내용도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렇게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일이 종국적으로 터지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일이 잘 끝나면 좋은데 저 상태에서 저 업체가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물론 가다가 좀 협상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일단 계약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업체가 속을 썩이는 거는 계약을 안 해주고 돈을 더 달라 그러고 일을 안 하는 거는 A하고 관계에서는 오로지 B의 책임이에요. 왜?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 여기니까. 그럼 B는 무조건 A에 대해서는 이른바 계약 위반이 되는 디폴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꼼짝을 못해요. B는 A한테. 공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그럼 LD를 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결국 터미네이션까지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B하고 C의 관계만 보면 저 MOU에 있는 저 문장을 보시면 주겠다고만 돼 있어요. 금액은 없어요. 금액은 협의하는 문제입니다. 저렇게만 돼 있으면. 얼마로 할지는 안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령 견적 금액을 줬지만 견적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부당한 게는 아니에요. 그 자체는. 왜? 견적은 견적이니까. 이건 레퍼런스니까. 그리고 견적서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참고용이다. 아니면 이거는 밸리드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언제까지만 유효하다. 대부분. 근데 유효기간은 대부분 넘어갑니다. 왜? 시간이 대부분 그만큼 지나가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게 부당한 것도 아니고 줄 의무는 있고. 그러면 이 상태를 놓고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는 실제로는 이거는 C가 계약한 권리는 있고 액수만 서로 협의해라. 아니면 법원에서 그냥 네가 줘야 될 돈은 얼마다. 그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공사를 못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계약은 이미 저 시절에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첫 시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조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지금까지 경험상 프로젝트가 계약적으로 힘들어지는 거는 메인 계약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제 실제로 메인 계약이 그러니까 메인 프로젝트 때문에 이 회사들이 사실 어려워지는데 그게 계약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건 다른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견적을 잘못 뽑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처음에 원가를 실행을 잘못 잡았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게 힘들어지는 거지. 요 둘 사이의 메인 계약 때문에 사실 프로젝트 자체가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 드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실제 이 계약서는 어쨌거나 열심히 봐요. 사람들이. 이거 봅니다. 회사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주로 보시는 게 이 계약서잖아요. 이게 사업조 계약서. 보고 어쨌거나 의견을 줘요. 그러면은 설령 계약이 잘못돼도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회사에서. 왜? 이미 다 알고 들어갔으니까.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두 번째, 요즘 경향이긴 한데 안 바꿔줘요. 계약서 나빠도. 그냥 사업주는 무조건 도장 찍으라 그럽니다. 이거를. 심지어 어떤 사업주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약서 고치는 그 순간에 입찰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요. 그냥 자기들 표준 계약서 딱 주고 도장만 딱 찍으라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게 메인 계약서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프로젝트가 망가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실제로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제일 큰 거는 첫 번째는 영업 단계 MOU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릴 여기 있는 요 하도 계약.
에서의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가 힘들어지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의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벌써 플랜트가 한 지가 20년 넘게, 그러니까 제대로 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에서는 사실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MOU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사례를 먼저 보시고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MOU인데 뭐 내용을 아실 거예요. MOU가 뭔지 영어로 풀었으면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MOU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Understanding, 즉 이해사항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OU는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회의록하고 차이가 없어야 돼요. 왜? 그냥 서로 간에 얘기했는 거를 서로 정리했는 거,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했는 걸 쓴 거예요. 그 끝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MOU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미의 MOU라는 것은 저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나오겠지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냥 사실 MOU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해보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해보자라는 의미의 MOU를 쓰시는 분들이 어떠신 분들이냐면 아주 높으신 분들, 주로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 이제 어디 외국만 갔다 오시면은 수주 5조를 했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쓰셨는 게 다 MOU예요. 왜? 왜냐하면 한 나라의 정상이 일국의 국가 원수가 어디 가가지고, 아니 국가가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것을 자기가 사인하고 돌아온다. 이건 안 돼요. 효력이 없어요. 법상으로. 왜? 헌법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건 조약인데 국회 비준이 필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원래 못합니다. 그거 했다라는 거는 언론에서 사실 말도 안 되게 그냥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도 있던데 EDRC도 보니까 대학들과 MOU를 체결했다. 저런 거예요. 그냥 잘해보자. 이게 왜? 저 MOU 자체만으로서는 효력이 안 생겨요. 근데 하지만 저런 MOU는 그럼 왜 써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 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회사의 대표 이사님들 어디 가셔가지고 MOU도 한번 쓰고 오십니다. 그럼 가면은 막 신문사 기자들도 오고 항상 사인할 때는 몽블랑으로 하시죠. 또 좋은 거 딱 사가지고. 저도 좀 딴 얘기긴 한데 그 몽블랑이 어디 갔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인하는 걸 몇십 번을 봤는데 이게 사인만 하면 다 사라져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사인을 하시는데, 자, 그런 MOU라도 써야 되는 이유는 그게 없으면 회사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자원을 배분을 못하니까 쓰는 거예요. 왜? 일을 하려면은 그래도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이 업체하고 잘해보기로 했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개발하기로 했다. 하니까 그 MOU를 쓰는 겁니다. 왜? 그게 없으면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럼 내가 뭘 믿고 너한테 인력을 주고 내가 회사 돈을 주겠냐? 그게 출장비를 네가 왜 쓰냐? 그래서 저 MOU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의 MOU가 원래의 의미의 MOU라 해서 뒷장에 설명이 나오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땐 non-binding MOU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전혀 없는 MOU. 자, 그런데 세월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제목은 타이틀은 MOU로 써요. 표지는 딱 MOU. 근데 내용을 보면은 권리 의무가 발생이 돼요. 그런 MOU가 나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의 효력은 저 세 번째 문단에도 있겠지만 타이틀에 의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제가 질문을 어떨 경우 봤는데 어그리먼트와 컨트랙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엄밀하게는 차이가 나요. 하지만 그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표지 안 써도 돼요. 계약서는. 안 쓰면 어때요? 합의서로 쓰냐 협의서로 쓰냐 양해각서로 쓰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쓰느냐.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실제로 권리 의무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런 MOU를 또 생기는데, 자, 그런 MOU를 뒤에 설명하겠지만 바인딩 MOU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MOU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구속력이 생기는 간단한 계약처럼 MOU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거 좀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두 페이지를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MOU라고 하는 것은 자, 의무를 발생시키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의무를 발생을 시키는 non-binding MOU인지 아니면은 의무를 발생 안 시키는 non-binding MOU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binding MOU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당사자에 따라서 파트너하고라든지 아니면 협력업체 MOU라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는 건 저 두 가지예요.
자, 그럼 제가 이번 남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은 과연 자, 첫 번째 논바인딩,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논바인딩을 쓰면 좋고 어떤 경우에 바인딩을 쓰면 좋냐라는 거는 제가 드릴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 회사가 정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런 MOU인데 나 바인딩을 쓰겠다고 하면 바인딩을 쓰시는 거예요. 그건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가 논바인딩으로 하겠다. 무조건 이건 회사에 구속력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 그럼 논바인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논바인딩은 어떻게 써야지 논바인딩이 되고 바인딩을 쓸 때는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논바인딩 MOU인데 뭐 당연히 내용이야 뭐 프로젝트 협력을 개시한다 이런 건데 꼭 기억하실 거는 반드시 논바인딩에 대한 문구가 있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누가 의뢰가 왔어요.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MOU를 쓰자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그건 먼저 여쭤봐야 돼요. 이 MOU를 내용을 뭘 담으실 거냐? 그럼 이거는 그냥 뭐 앞으로 일 잘해보자는 MOU다. 아니면 이거는 진짜로 우리 회사가 어떤 부담을 지도록 만드실 겁니까?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되면은 저기에 있는 저런 논바인딩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저게 없이 그냥 MOU를 쓰면서 열심히 잘해보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는 저런 논바인딩 MOU에서는 늘 쓰는 문장이 이런 문장을 써요. 이게 항상 쓰는 게 shall cooperate 이런 말을 씁니다. 서로 협력하자. 그럼 협력은 이게 또 의무가 돼버려요. 이게. 자, 앞으로 이게 조금 아까 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시 이제 7페이지를 보시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제가 요거는 제가 중간에 그냥 좀 빼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계약은 의무를 발생시키면 다 계약입니다. 그게 타이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약서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앞에 보니까 PD 좀 복사해 놓으신 것도 있는데 계약서의 구성은 항상 의무와 의무 위반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꺼운 계약서든 계약서가 500페이지가 돼도 실제 그 계약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당사자들 A는 뭘 해줘야 되고 B는 뭘 해줘야 되고 그때 A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 B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쓰는 게 계약서예요. 자, 그러면서 의무 위반의 내용도 그냥 갑자기 막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의무 위반을 잘못하면 의무를 있는데 의무를 안 지키면 때린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뭘 쓰냐? 첫 번째는 돈으로 때운다 이런 걸 써요. 반성해라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간에 조금 빼가지고 조금은 혼선이 오실 수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늘 의무와 의무 위반이고 의무 위반의 내용은 첫 번째 손해배상, 두 번째 계약이 끝나는 해지 이걸로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좀 딴 이야기인데 혹시 그냥 갑자기 계약서를 써야 되면 계약서를 저래 쓰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해주고 너는 뭐 해주고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계약서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의무 위반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은 첫 번째는 반성해라 이런 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자본주의 그 체제에서는 쓰는 게 아니고 늘 잘못은 돈을 가지고 와서 네가 갚아라. 그게 손해배상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로서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해지가 있는데 영어로서는 뭐 cancellation 아니면은 rejection 또는 termin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저게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런 게 계약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고 의무 위반이 나오는 게 계약이기 때문에 논바인딩 MOU를 자기가 쓰고 싶다라고 쓰면서도 논바인딩에 대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안 쓰고 이렇게만 쓰면 그냥 서로 협력하겠다. 그럼 협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로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 왜 협력 안 했냐? 근데 협력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죠. 어디까지 협력인지, 뭐 회사 팔아서 협력해야 되는 건지, 사람 하나 보내는 게 협력인지, 말만 해주면 협력인지. 근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너 제대로 협력 안 했다. 돈 달라. 나 손해봤다. 나 손해본 금액 2,000원. 소송 걸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소송은 들어와요. 왜냐하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본인의 비용으로 인지대를 내고 넣으면은 일단 진행은 되니까. 그러면 괜히 이상한 데 휘말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놓고. 이게.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 좀 조금 딴 사례이긴 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 뭐 다들 대기업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디벨로퍼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들이. 그 개인이 회사를 찾아와서 MOU를 쓰자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남수단에, 물론 남수단은 뭐 가서도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개긴 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 몇 개 잡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1번 소말리아, 2번 남수단 뭐 이런 식. 그래서 소말리아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 데요. 그게. 그래서 가면 이제 주로 북두해군을 찍는 그런 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 뭐 가지고 있는 무기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런 거 물어본다는데, 웃지를 않으시네. 제가 농담을 좀 더 개발을 해볼게요. 이거를. 자, 예, 한데. 자, 그런 식으로 협력하자라고 MOU를 썼어요. 내가 수단에 가가지고 남수단에 가서 프로젝트를 개발해 줄게. 이게. 그래서 그 개발이 되면 나한테 뭐를 좀 달라. 이랬어요. 그걸 썼어요. 회사가. 근데 회사가 불안하니까 뭐 준다라고까지는 못 쓰고 그냥 서로 협력하겠다. 이 프로젝트 안건 개발에 위해 가지고. 요렇게만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 것처럼 뭐 되면은 너한테 그게 뭐 계약을 주겠다 이런 얘기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한다. 이게 요렇게만 딱 쓴 거예요. 썼는데 가다 보니까 회사가 저 프로젝트를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그래서 회사가 지원을 끊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너 왜 협력 안 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갔던 출장비 달라. 소송 들어오면.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들어온 사례를 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하자라고 해가지고 MOU를 썼는데 회사에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는 드랍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회사가 협력하기로 해놓고 제대로 협력 안 했다. 특히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쭉 가다가 회사가 이때 정도 공식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근데 보통 공식 통지를 하기 전에 큰 회사들은 그 전에 협의를 하죠. 그러면 요때는 협력을 실제로 좀 해요. 어느 정도. 잘. 하다가 요때는 조금 지지부진해요. 저기서 뭐 요청을 해도 잘 안 해주고, 뭐 내 출장 가는데 동의해달라. 그러면 또 뭐 아예 답을 안 해요. 찝찝하니까. 뭐 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못하고, 가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따가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뭐 팀장님이나 임원이 야, 이 프로젝트 치우자. 하면은 이때 공식 통지를 해요. 우리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요 사이 일을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때 협력을 제대로 안 해줬다. 근데 나는 이때 출장 갔다. 비행기 표값 달라. 아프리카 가는데 비즈니스로 2천만 원. 이게.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고 실제 이런 게 법원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다시 끝까지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의무의 내용이 뭔가. 근데 일을 하실 때는 법원에 갔을 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절대로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법원에 아예 처음부터 못 가도록 웬만하면은 일을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거지. 아니면 법원에 가더라도 누가 물어봐도 얘가 정말로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그냥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법원에 가도 이길 가능성이 회사가 높다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그런 기준으로서 일을 하시는 건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만들어 놓는 MOU도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이건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 라고 설령 써도 어떻게 좀 나쁜 뜻으로 좀 악용을 하기에 따라서는 코아퍼레이트라고 하는 협력에 대해서는 의무가 생긴 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회사가 분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non-binding MOU를 쓰겠다. 즉 어떤 경우에도 우리 회사는 책임 안 지겠다 라는 MOU를 쓰실 때는 저기 있는 것처럼 저 4가지 문장 정도를 활용을 해서 반드시 이 MOU가 non-binding이다 라는 것을 기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non-binding을 쓰냐 그러면요. 방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일단 샘플로 제가 거기 영문 자체를 제가 좀 이걸 만들어서 제가 조금 제공을 제가 지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뭐 영어 시간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처음에 보시면 저 confidential 조항은 대부분 구속력을 생기도록 만들어요. 이게 아무리 MOU를 써도. 왜? 저건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보통 non-binding MOU를 쓰더라도 다시 한번 좀 앞에를 볼게요. 일단은 비밀 유지는 대부분 구속력이 있는 걸로 하고 비밀 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라고 쓰고 그리고 유효기간도 언제까지 이게 밸리드하다, 이펙티브하다
라고 해서 유효기간까지를 설정을 하는 경우가 일단 좀 표준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논바인딩을 쓰실 때는 첫 번째 형태는 이거예요.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딱 쓰는 거예요. 절대로 걸리면 안 생긴다. 그래서 저 보시면은 뭐 리걸리 바인딩이 되는 비밀 유지 쪽을 제외하고서는 하여튼 간에 뭐 영어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어쨌거나 어떤 의무나 리걸 오블리게이션이나 마지막 보시면은 익스펜스 비용이 서로 안 생긴다 라고 아주 딱 명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형태가 가장 강력한 형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요거 좀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조금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도 첫 번째처럼 쓰면 상대방이 너무 마음 상하지 않을까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 써요. 그래서 내용이 같은데 마지막에 보시면 until and unless 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게 definite한 agreement. 그러니까 확정적인 어떠한 계약 자체가 협의되어서 체결될 때까지 아니면은 그게 그러한 definite한 agreement가 체결되지 않는다면 legal obligation이나 expense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쓰는 형태는요. 이거는 간혹 가다가 MOU를 작성을 할 때 상대방이 주로 미국 기업체거나 아니면은 뭐 캐나다, 그러니까 주로 미국 기업체예요. 미국 기업체들은 MOU를 잘 안 써요.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그쪽은 문화가 뭐냐면 MOU를 안 좋아합니다. 왜? 실제로 이 문제점 아니까. 그래서 항상 뭐만 쓰냐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NDA 아니면은 Confidential Agreement, 비밀유지 약정을 써요. 비밀유지 약정만 쓰고 이 일을 같이 쭉 그냥 검토를 하다가 이게 될 것 같으면 그냥 계약 체결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관둬버립니다. 그게 보통 미국 기업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간혹 가다가 미국 기업들도 MOU를 쓸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서 미국 기업들이 선호한 형태는 보통 저런 형태예요. 이사회의 승인이 이것도 마지막만 틀리니까 말씀드리면 until and unless 자, MOU가 보드 미팅에서 승인될 때까지 아니면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legal obligation이나 expense가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쓰는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 형태를 쓰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권장해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여튼 언제든지 서로 책임 안 지고 터미네이션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형태의 문제점은 그건 앞으로 터미네이션 하겠다는 거지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싸울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형태는 사용을 하지만 별로 권장해 드리지는 않고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태를 써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영어로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를 PC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급하게 좀 저장을 좀 해놓으시고 급할 때 갖다 붙이시라고 이거를 이게 왜냐하면 실제 이거는 물론 제가 만든 영어도 아니고 영어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미국 변호사님이 좀 다듬은 그런 영어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MOU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회사 승인도 제대로 안 났어요. 그냥 뭐 회사 사업부 임원이 그냥 이건 내 책임으로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회사에 잘못하면 문제 생긴다. 그럼 회사에는 문제 안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사실 저기 있는 문장 갖다 붙여서 이걸로 하세요. 라고 하면 적어도 회사가 책임질 일은 없고 나중에 회사가 일이 잘못돼 소송이 들어와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할 만은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지 상대방이 이상한 거지. 아무런 책임 안 진다고 썼으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PC나 이런 데 조금 저장을 처음에는 좀 해놓으시고 활용을 하시면은 아마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손 좀 돌리시고, 저는 수업을 50분 이상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까지는 끝내야죠. 자, 바인딩 MOU인데,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게 바인딩 MOU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례를 볼게요. 사례가 어땠습니까? 자, A 국가에서 B하고 C가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체결 내용이 내가 B가 A하고 계약되면 너한테 토목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도 계약 주겠다. 제목은 MOU로 썼어요. 자, 다시 정리를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MOU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속력이 아예 없는 거, 두 번째 있는 거. 구속력이 없는 것은 꼭 기억하실 것은 구속력이 없다라는 문장을 뻔뻔하게 써야 돼요. 이거를 누가 뭐라 그래도 뻔뻔하게 딱 써야 됩니다. 안 쓰면
그거는 non-binding MOU가 아니라 사실상 바인딩 MOU가 돼버려. 그래서 뭐 하늘에서 벼락이 치든 뭐 대표이사님이 뭐라 그러든 하여튼 non-binding을 하고 싶으면 non-binding을 써야 돼요. 그거 안 쓰면 무조건 싸워요. 자, 두 번째 이제 바인딩 MOU로 왔는데 MOU는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틀이 안 중요해요. MOU를 썼지만 계약 중단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구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건 제일 첫 번째 이런 경우 있겠죠. 자, 협력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 계약을 주겠다라고 썼는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견적이야 받겠죠. 웬만하면 견적 안 받고 일을 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견적 금액이 처음에 받았는데 너무 세더라.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딱 썼는데 견적이 왔는데 견적부터가 말이 안 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준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물론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준다 이랬는데 견적이 왔는데 내 생각에는 한 10억 이랬는데 갑자기 100억 이렇게 와버리고. 그럼 프로젝트 들어가지 말란 얘기겠죠. 근데 그때 얘를 자르고 싶어. 근데 준다 그랬는데 얘는 잘못한 게 없잖아. 그게 준다 그래서 나 견적 줬는데 왜 내 견적 왜 비싸다 그래? 네가 아프리카를 아냐 딱 이래 나오면 사바나에 살아봤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두 번째는 견적을 줬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지나놓고 나니까 갑자기 물이 많이 차가지고 이 견적금으로 못한다. 이거 2배 달라. 라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전장치를 취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요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장 보시면요. 이건 제가 국어로서는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고요.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제가 한 2,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한번 좀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제동장치를 걸어야 되는지를. 요게 기본적으로 좀 샘플이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내용은 바꿔야 되겠지만 요 정도 내용이 있어야지만 적어도 계약적으로서는 뭔가를 안전장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은 내용이 좀 긴데, 자, 첫 번째는 하여튼 네가 견적 낼 때는 다 맞춰라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ITB 준수 사항하고 이런 거 우리 쪽에 지시를 맞춰라. 왜냐하면 갑자기 이상한 견적 들고 오면 절대 안 되니까. 물론 상식적인 얘기지만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은 자, 어쨌거나 프로포자를 냈는 거는 그게 즉 견적을 냈는 거는 그 스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하는 게 무조건 구속력이 있는 거다. 너한테. 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견적 내놓고 그거를. 왜? 그게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만약에 스콥을 바꾼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요만큼만 냈다. 실제로는 이만큼이다. 라고 스콥을 바꾸거나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 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사전 동의가 없이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뭐를 바꾸려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 MOU를 취소하고 너한테 계약을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3단계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인딩 MOU를 협력업체하고 쓸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견적을 맞춰라. 우리 ITB 리콰이어먼트나 우리 지시에 맞춰라. 그래야지만 견적이 이상에 들어올 때 바로 끝낼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 들어온 견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거나 이 견적을 못 바꾼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이거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 견적을 냈는 스콥이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못 하겠다 그러면 나는 너하고 계약을 체결 안 하고 너한테 어떠한 배상도 안 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까지를 기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첨예하게 쓸 때는 날짜를 다 기재를 합니다. 언제까지 내라. 언제까지 체결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뭐 거래 상대방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보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실제 드리는 게 그래도 뭐 어쨌거나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도 뭐 수업 많이 들어보고 강의도 많이 해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에 별로 안 남아요. 제 진실을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는 아무리 똑똑하신 분도. 그리고 이 수업을 들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막 펑 터지면서 막 세상에 진리가 보인다 이러시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나가서 빨리 창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 다 저를 포함을 해서 다 어떻게 보면은
다들 힘들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면 여기서 드리는 것에서 과연 제가 진짜 어려운 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기억도 안 나시고 마음속으로 화만 났어요. 이거를. 그게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거 처음에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좀 쉬는 시간 다가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업 중에 이해하실 수 있는 것만 이해를 하세요. 진짜로. 그거는. 그다음 두 번째, 가시다가 내용을 가다가 흐름이 끊겼어. 갑자기 딴 생각을 좀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된다. 어차피 몇 분 안 되시니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은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그래도 여기에 사실 시간을 많이 빼가지고 오셨는데 중간에 한번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고문을 받으셔야 돼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거 뭐 회사에서 보내신 과정인데 어디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좀 내가 좀 잘 못 들었다.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어떤 부분들은 미리 이렇게 예시나 이런 식으로 샘플을 제가 좀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뭐 쉬는 시간에는 좀 불가능할 거고요. 이게 아마 오늘 뭐 끝날 때 정도나 이럴 때 그냥 PC, 왜냐면 이것도 회사 들어가서 해야지 이러면 절대 안 해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가자마자 이제 부장님이나 사모님 얼굴 보면서도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이게 오늘 집에 가실 때쯤까지 그냥 아까 전에 봤던 non-binding MOU의 샘플 3가지, 그 다음에 요런 거 정도는 영어로 일단 쳐놓으시고 PC나 이런 데, 아니면 그냥 글로 한번 써보세요. 본인이 그냥 한번 써보시고 조금 외우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가지고 활용을 좀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서머리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칠게요. 자, MOU 체결할 때는 목적에 맞춰서 체결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내가 non-binding을 하느냐, 바인딩을 하느냐, 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되고, 구속력이 없는 MOU, 즉 non-binding MOU 체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큰 소리로. non-binding 문구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다음 두 번째, 구속력 있는 MOU를 체결할 때는 뭐에 대한, 상대방의 견적에 대한 내용을 명백하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견적을 내고 이 견적을 흐트리면 어떠한 제재를 주는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준다, 절대 위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거 마지막인데요, 계약 체결을 준다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우선 협상 권한을 준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영어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펄스트, 뭐 프레펄드, 이거 맞나? 네고시에이션, 라이트, 이거를 준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굳이 쓰시냐? 그래도 계약 준다 그러면 좀 위험하니까 그렇지 않냐? 라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그럼 협상을 도대체 뭘로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려면 이 협상을 깰 수 있는 거를 어떤 조건에서 깨는지가 나와야죠. 언제까지 합의 못 보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거 없이 그냥 준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아무리 저렇게 구속력 있는 MOU를 써도 문제가 터지면 대책 없어요. 왜? 현장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프리카인데 깜깜한데 인부들도 다 깜깜해요. 밤에. 그리고 옆에서는 코끼리 돌아다니고 대책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의 문제고, 그거는 그 나라의 국가 리스크예요. 그 상태에서 그 나라 법원에 갔는데 그 나라 법원에서 해결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그 나라 컨트리 리스크고, 두 번째는 그 업체를 잘못 잡은 문제예요. 하지만 그거는 별개로 제껴놓고 적어도 계약이나 리걸상으로서는 저런 식으로 뭔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나중에 저런 일이 생겼을 때 MOU를 이따구로 써가지고 일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걔가 나쁜 놈이라서 그렇다가 돼야 되는 거지. 업체를 잘못 잡았구나 이래가고, 아니면 그 나라가 이상하다 이래 돼야지, MOU를 잘못 써가지고 수습이 안 된다 이렇게 일이 되는 것은 맞지가